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7명을 탄 여객선이 좌초가 됐다라고 오늘 한 저녁 8시경에 이게 벌어진 사건인데, 다행히 여러분들 인명피해가 없이 구조작업이 거의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어떤 배가 섬 위에 지금 얹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밑에 이 섬 위에 배가 현재 얹혀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천만 다행이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 밑에 이 배가 여기를 밤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를 이게 뭔가 여기를 얹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없으므로 총 해경정을 급파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구조 현황 실시간 공개하라라고 하고, 처음에 여객선이 15도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내부로 물이 차거나 화재가 날 징후는 없는 걸로 판단했고요.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잘 구조가 진행이 돼서 현재 좌초돼 있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원래 이 배는요 보니까 퀸 제누비아호라고 하는데 정원이 1010명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정원보다는 훨씬 작은 인원들이 탑승을 한 것이고요. 한 5명 정도 배가 부딪히면서 경상 정도 입은 거죠. 지금 하여튼 현장에는 경비안전, 방제선, 혹시 방제선 불이 날지 모르니까 예인선 급파돼서 현재 여객선에 탔던 탑승객들을 목포항으로 이동시키고 있고요. 목포항에는 구조한 승객들을 위해 숙소를 마련하고 있고, 현재 다 통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배가 침수되거나 화재가 없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성인이 240명 타고 있고요. 소아가 5명, 유아가 1명, 선원이 21명, 그래서 267명이라고 집계가 나오고 있고, 8시 38분에 사고 현장에 해경이 도착을 했고, 현재 배 선수가 족도에 지금 올라타 있는 상태래요. 이렇게. 그래서 얹혀 있는 상황이라서 침몰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고, 한 15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니까 큰 사고가 없길, 그리고 마무리 끝까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간의 여러분들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오늘 사실 마치고 그 다음 행선지로 이동을 하시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교류 확대를 강조했고 100년 동행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저희 이따가 시사타파 뉴스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국뽕이 차오르는 사진들 많습니다. 저희가 많이 올려놨으니까 오늘 이게 마지막, 오늘 한국 한 아랍에미리트 비즈니스 테이블 라운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게 다 머리에 뭔가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어갖고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왼쪽 있죠? 이 왼쪽에 이 앉으신 분이 알스와이디 투자부 장관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산업통상부 장관, 그런 에너지부 이런 사람이고요. 이 이재명 대통령이 계시고, 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칼리드 왕세자예요. 그 다음에 칼리카탄 파울라 아부다비 행자부 장관이에요. 그죠?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분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산업부 장관, 그 다음에 이분이 행자부 장관, 왕세자, 이 중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건 정말 멋있죠. 이게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다가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저렇게, 부르즈 칼라파라라는 두바이에 있는 전 세계 최고층 빌딩인데요. 건물 외벽에다가 대형 태극기 조명으로 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게 160 몇 층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163층인가? 그걸 높이만 해도 이게 800m가 넘더라고요. 땅부터 여기까지가. 땅부터 언제 두바이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두바이에 가서 골프 한번 쳐봐야 되겠어요. 되게 덥겠죠, 그렇죠? 예, 오늘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우리 지금 아크 부대 장병들을 만나서 여기 호텔에서 우리 아크 부대 장병들을 만나갖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그 50명 정도를 이재명 대통령 시내 호텔로 초대했는데, 여기 아랍에미레이트에 파견된 이 부대는요 최정예 부대예요. 육해 공군에다가 해병대, UDT 뭐 이런 최정예 부대를 지금 파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평화를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군복 입은 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예. 국뽕이 차오르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사진을 같이 찍었죠. 세계 최강 아크 부대 하나 되어 임무 완수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대통령님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 여기는 무슨 왕궁 같아. 호텔이 뭐 참 이런 사진을 찍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아랍에미리트 한리우 대통령의 오찬장에서 울골 없는 박달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3한강교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뭐 물론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혜경 여사께서 충북 출신이다 보니까 고향이 충북 출신이라서 울고 거기 박달재 있는 소재로 노래를 선정했다라고 하고, 그 제3한강교는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나라의 가교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한강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참 대단한 게, 여러분들 이 국빈 방문을, 이거 의전을 우리나라가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전을 우리나라가 준비하지 않은 건데 아랍에미리트에서 의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치밀하게 김혜경 여사의 고향, 그 다음에 한강의 기적 이런 것들을 다 본 다음에 준비했다라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해갖고 아랍에미리트 영공에 진입하자마자 비행기 4대가 호위 비행을 했다라고 했죠. 모든 국빈이 방문했다 그래갖고 호위 비행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그리고 낙타 기마병들이 서 있는 것도 그것도 이례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흔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왼쪽에 화면에 나오는 분이요,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박철우입니다. 이분이 새로 취임하는, 그러니까 후임으로 등장하는 중앙지검장 박철우, 이분이 박철우 중앙지검장이고요. 이분이 원래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가 비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반부패부장의 주민철 부장검사거든요.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오고, 이분이 여러분들 그 서울중앙지검 전문에 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검찰이 항소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외압 의혹이다라고 하면서 뭐 검사장 20명 중에서 18명이 집단 항명을 하고 어떤 성명을 발표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 박철우가
그 맨 끝에 신중하게 해라라고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윤석열 라인에서는 박철우는 그 자기네들 반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나 민주당에서 사실상 이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항소를 반대했던 그런 검사를 중앙지검장에다가 내세웠다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한다는 겁니다. 정면 돌파를 한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윤석열 특수부와 함께 하지 않았던 좌천됐던 어떻게 보면 그나마 검사다운 검사들이 일선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분들은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 검사장급 5명의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분들을 요직에다 앉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이 박철우 검사, 이 박철우 중앙지검장은요,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한직에 있었냐면, 대구 고검의 검사로 갔다가 부산 고검의 검사로 갔다가 이른바 지방을 돌면서 한직에 있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7월에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대검으로 복귀를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 대장동 수사팀의 항소 재검토 의견을 게시했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하면서 노만석 검찰총장과 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의 박철우 내정된 2명을 굉장히 질타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 경제범죄수사부에 있다가 이제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왔는데 승진 발령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분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이제 대검 반부패, 이분은 과거에 여러분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심의정 때 구속 취소하고 그때는 가만히 있었잖아, 다들 친윤 검사들. 그때 즉시 항고를 왜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던 분이에요. 강하게. 왜 실무 지침을 어기면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서 저분이 윤석열 왜 풀어줬냐, 왜 항고 안 하냐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딴 분들을 있습니다. 그 사건이에요. 네, 민주당이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에다가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감찰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위원장이 한준호예요.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그래서 지금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가 지금 주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게 대장동 조작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일명 일컬는 그 조작 사건과, 또 하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있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 3개를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하면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을 감찰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민주당이 이 요구를 했던 이면에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있죠. 이분이 재판에 이 녹취록, 정영학 녹취록이 쓰여갖고 너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김용 부원장의 사건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파기환송을 해야 되는 사건이 된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제 말 이해 가세요? 김용 부원장이 얼마 전에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어요. 항소심에서. 그럼 이제 대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대법에서는 이거를 다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나
이심과 똑같이 형을 확정짓기 힘들잖아요. 검찰의 증거가 조작됐다라고 하면 증거의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를 토대로 구형을 내렸고, 검찰의 증거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2심에서는 확정을 했는데 정영학 녹취록 자체가 조작됐다라는 게 드러나버리면 대검에서는 다시 살펴봐라라고 하면서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한준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 정치검찰 뭐 조작 사건 특별위원회 이분들이 지금 가장 정조준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대장동 사건에 여러분들 일기 수사팀은 아무런 하자가 없었어요. 일기 수사팀은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2021년도 민간 개발업자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검사들은 사실 아무런 어떤 잘못이 없어요. 느닷없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기 검사팀 어미준, 강백신 이런 애들이 붙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갖고 정조준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 정치검찰 조작 특별위원회 한준호 위원장이 지금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게, 지금 법무부에다가 감찰을 요구한 건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2기 수사팀. 여러분들이 2기 수사팀 감찰하라라고 하면 여기에는 강백신, 어미준 이런 검사들이 속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한마디 좀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여러분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를 했죠. 국정위 운영감사를 할 때 김영범 정책실장이 김은혜 의원이 딸이 어떤 갭 투자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엄청난 흥분을 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저분은 진짜 공직자구나. 만약에 김영범 정책실장이 좀 정치인이다라고 하고 그러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그럴 텐데, 참 순수한 맛도 있었어요. 내 딸은 그런 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왜 가족을 건드리냐 이런 건 굉장히 순수함이 있었고, 이재명 정부에서 저런 정책실장은 좀 믿을만하다라는 한편의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정책실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상 옆에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5선의 정치인, 4선의 정치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험이 많고 말리는데도 말리고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제 딸은 갭 투자하지 않았습니다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면 될 것인데, 거기에서 계속 하는 것은 약간의 민주당의 김병기 위원장이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억울한 거는 참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좀 그런 순진한 맛과 좀 정치적 감각이 좀 떨어지는 양면의 모습을 좀 봤고, 그 다음에 저는 김병기 위원장이 그렇게 악을 지르면서 정책실장이라고 해서 강하게 질타하는 거는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 이유는 다 알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내가 위원장이고 국회 운영위는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방어 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방어해 줄 건데 왜 그렇게 혼자 논란을 만드냐, 그렇죠? 제 말 무슨 말이에요? 저는 김병기 위원장의 마음도 이해를 해요. 그렇게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내가 위원장이니까 김은혜 말 끊어버리고 그냥 넘길 수 있는데 왜 논란을 만드냐,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그만 제지시키는 것도 있었는데, 좀 제가 듣는 데는 굉장히 조금 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막 여러 면을 봤어요. 참 이재명 정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참 순진하기도 하고 참 억울한 면도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만감이 교체됐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김영범 정책실장이 운영위에서 폭발한 것은 약간 정치적이나 정무적 감각은 떨어졌다. 그냥 제 딸은 갭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가장 베스트였다. 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나중에
송구하다라고 얘기해서 잘 넘어갔다 이렇게 마무리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좀 얘기하고 가야 되겠네. 네, 지금 제가 뉴스를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김성교 의원 보좌관, 이거 혹시 보신 분들 있어요? 그 국힘당의 양평 군수였던 김건희 모녀의 양평 고속도로나 김건희 그 어떤 그 뭐냐 땅값 뭐야 그 특혜를 줬던 이자가 김성교였고, 개발 부담금, 사실상 개발 부담금을 안 물리려고 사실상 영원을 냈잖아요, 최은순이랑 김건희 가족이. 근데 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굉장히 김건희 특검이 마치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양평구청 공무원이 사망했다라는 이 프레임이 지금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양평구청 공무원이 사망하기, 그러니까 2일날 조사를 받고 10일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2일날 특검 조사를 받고 10일날 자택에서 숨진 채를 받았는데, 2일날 특검 조사를 받고 그 안에 이 김선교가 국회의원이잖아요. 김선교의 보좌관을 카페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양평 쪽에. 양평 쪽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다는 거야. 그 접촉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만나고 나서 그 왜 만났겠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김성교의 보좌관은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온 양평군 공무원을 왜 만났을까?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 뭘 물어봤냐, 뭐라고 대답했냐, 굉장히 뭐 회유와 100% 그렇게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죠. 뭘 물어봤냐? 그때 지금 얘기가 들리는 소리는, 특검에서 이 양평군청 공무원이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요, 개발 당시에 군수였던 김성교 지시로 개발 부담금이 없어졌다는 취지에, 그러니까 최은순에게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 개발 부담금을 물리지 말아라 라고 했다라고 이 양평군청 공무원이 특검에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성교가 여러분들 앞으로 특검에 소환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평구청의 실무자였던 이 공무원이 정모 씨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굉장히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궁금했을 거 아니야. 자기도 그 특검에 끌려가서 특검이 뭐라고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서 보좌관을 시켜갖고 알아본 것 같은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양평 카페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이 공무원이 죽은 다음에 이 보좌관이 다시 그 카페에 찾아가서 그 CCTV 혹시 영상을 달라고 했다라는 거야. CCTV에 찍힌 영상을 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이거 완전한 증거인멸 아니야. 카페 측에다가 영상을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 보좌관이랑 그 양평 죽은 공무원이 만나는 장면이 다 찍혀 있을 거 아니야. 수사가 들어오면 다 했는데 카페 사장은 제출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왜 갔냐? 당연히 회의하러 간 거죠. 특검이 생각할 때는 이 양평 공무원을 보좌관을 시켜갖고 뭐하러 만나라고 그 공무원을 만나라고 시켰겠어요, 보좌관을. 앞으로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는 김성교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얘기할게,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라,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정치를 만나고 회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은 증거인멸하려고 그런 거죠. 증거인멸, 회의, 뭐 강화, 압박 이런 거 증거인멸을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이 CCTV나 보좌관 이런 그 CCTV를 달라고 하고 이런 게 나중에 특검에서 왜 중요하냐면,
권선동이가 왜 구속됐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권선동이가 여러분들 구속된 이유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촉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 증거인멸하려고 보좌관이 뭐 전화하고 뭐 증거인멸하려다가 걸려갖고 얘도 구속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김성교도 지금 자기가 구속 위기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웃긴 건 뭐냐, 김성교 의원 측에서 이 사망한 정모 공무원에게 변호사도 소개를 시켜줍니다. 변호사도 소개시켜줘요. 하여튼 21일 날 소환되거든요. 김성교는 21일 날 소환되는데,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의 어떤 영장 실질 심사, 조희대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김성교 26일 날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인데, 지금 당연히 구속돼야 될 사람도 전부 기어나오고, 방금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건희 오빠 김진우도 풀려나오고,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고사건이다. 이거는 김성교가 26일 소환이고, 특검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망한 양평군 전 공무원을 보좌관을 시켜서 접촉했었고, 그 접촉했던 기록이 사망한 이후에는 만났던 그 카페에 찾아가서 CCTV도 사실상 달라고 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게 있기 때문에 김성교가 특검 조사 이후에 특검에서 김성교를 영장을 칠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내밀면 더욱더 구속 사유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여러분들 말씀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진우가 지금 영장 기각됐죠. 그래갖고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속보 그러는데, 왜 기각시켰나 했더니 주된 혐의 충분히 소명 안 돼. 오늘 정재욱이에요. 정재욱 영장 부장판사인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나오죠. 딴 사람들은 막 1시, 12시, 막 2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영장실질심사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그 다음에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을 쳤는데, 지금 정재욱이가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 주된 혐의라는 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요. 얼마 전에 김건희 집에서 발견됐던 경찰 인사 명단 그 자체가 없어졌어요. 제 말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무슨 증거인멸이 없어요. 얼마 전에 특검이 압수수색할 때 있었던 자료가 이번에는 없어지고,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데,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 무슨 도주할 염려가 없습니까? 해외에 얼마나 자주, 얘네 빼돌린 게 얼마나 많은데, 참. 이거 여러분들 국고손실이 뭔지 아세요? 왜 제가 김진우가 왜 국고손실에 걸려있냐면요, 알다시피 양평에다가 여러분들 공공지구 개발, 양평 공공지구 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김진우,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랑 그러니까 김건희 엄마 에미년이랑 그 최은순이랑 같이 부동산 개발 회사를 만들어요. 들어봤죠? 야, 이름은 어려워. ESIND라는 걸 만들어서 그 공공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2011년부터 2016년, 그러니까 양평군 공리 일대, 얘가 부동산 회사를 만들어서 이 일대를 우리가 개발해 주겠다. 그래서 35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해서 아파트를 350세대를 지어요. 그래서 그러면 350세대를 지었으면
최은순이랑 김건우가 그 세운 부동산 개발 회사가 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을 냈으니까. 제 말 쉽죠?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게 설명 안 할게요. 양평에다가 좋은 땅이 있어. 응? 지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만들어. 돈 냄새를 맡은 거지. 그래서 최은순이랑 김진우가 가족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양평 거기서, 그래서 양평 공무원 누가 아까가 걔 양평 군수였던 김선진인가? 이런 애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 5년 동안 뭐 땅 사고 개발하고 해갖고 아파트를 지어요. 공지구에다가 일대 부지를 개발해서 350 350세대 아파트를 지었더니 수익금이 얼마냐? 800억 원이었어. 수익금이 800원이었는데 서류를 허위로 꾸며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김성교랑 다 엮인 거야. 분명히 아파트 350채를 다 분양을 해갖고 800억 원의 수익금이 났는데 허위 서류를 만들어갖고 이익이 안 남은 척해요. 그래서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안 내주는데 그 당시에 양평 군수였던 김선교가 개입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웃기는 것은 갑자기 부동산 개발 회사를 만들었잖아. 그럼 정상적인 양평 군수나 그러면 이 회사를 뭘로 믿고 여러분들 아파트를 짓게끔 해주겠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금방 갑자기 급조된 아파트 그 부동산 개발 회사에 이 땅에다가 무슨 아파트 개발 그를 맡기겠냐고. 근데 그 개발 사업의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도 못했는데 사업권을 따낸 거죠. 어떻게 따냈겠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건에 다 이게 김성교랑 그 오늘 김건희 오빠 그러면 이게 김건희가 기각되면 김성교도 구속시키기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최은순이도 원래 이걸로 특검이 그 기소를 했는데 특검은 왜 구속영장을 안 냈냐면 얘가 지금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하고 건강이 안 좋다 그래갖고 지금 빼줬다 뭐 이렇게 하고 특히 중요한 거는 김진우, 김건희 오빠는요 금품을 숨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김건희 그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아까도 얘기했지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및 이배용 그 전달한 당선 축하 카드 발견됐는데 경찰 명단 압수수색에 포함되지 않아서 영장을 받아 2달 뒤에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졌어요. 이런 게 다 증거인멸이지 뭐예요. 말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재판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오늘 재판이 재밌었던 거는 조금 이따 할까요? 지금 할까요? 지금 다 해버립시다. 네. 오늘 여러분들 재판이 김건희 재판이 있었는데 오늘 휠체어를 탑승하기도 하고 오늘 머리를 이렇게 풀고 여기를 좀 벗으면 어떻게 얼굴이 무너졌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 오늘 요 쌍판떼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김건희가 왜 나왔냐면 이 중간에 어지럽다 그러고 휠체어에 탑승을 합니다. 오늘 김건희 재판장은 우인성 재판장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오늘 때문에 출석을 했고 서중조사라 그래갖고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입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 하기 전까지 중계하기로 재판부가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 서중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한 거라서 한 5분 정도만 중계됐는데
오늘 김건희가 저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오늘 김건희가 여러분들 휠체어에 앉아서, 저 거는 지금 저렇게 나왔지만 휠체어가 어떤 휠체어냐? 잠깐만, 이게 재밌는 휠체어네.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김건희가 이 휠체어에 앉아서 재판을 받았다고 지금. 뭐 이거 갈색, 요 휠체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여기에 앉아서 받았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 김건희가 휠체어에서 앉아서 했겠어요? 김건희 여러분들 보석 청구 결정이 이번 주에 나오잖아. 아픈 척 하는 거죠. 얘는 오늘 재판을 왜 나왔냐면 뭐 딴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김건희 보석 청구 심사가 이번 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지럽다, 휠체어다, 그래서 쇼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머리도 풀고, 미친년 말, 아니 죄송합니다, 머리도 풀고 저렇게 등장해서 휠체어 쇼를 한 거예요. 이번 주에 보석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심사를 하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저러고 쇼를 하려고 나온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재밌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사타파 뉴스 유튜브 시사타파 뉴스 들어가시면 오늘 이거 꼭 봐야 됩니다. 이거를 한번 좀 보세요. 이번 주 수요일은 이제 증인을 3명 부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번 주 수요일 혹시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자가 있을까 약간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적절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명의 법정 질서 위반자가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정 질서 위반을 했을 때는 관련 경고를 했죠. 이미 경고를 했어요. 이거는 없네. 이걸 안 올렸나 보네. 오늘 거를 안 올렸나 보네. 이미 경고를 했거든요. 이미 경고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재판장에서 아마 영상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영상을 찾아보시면 감치 대기시키는 과정, 이게 아직 우리가 안 올라갔는데 꼭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냐면, 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감치가 뭐냐면 구치소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감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속시키겠다는 거예요. 구치소에 구속시키겠다는 거예요. 잡아놓겠다는 거예요. 15일간. 여러분들에게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잘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사건이 왜 벌어졌냐면요, 오늘 저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미 오늘 감치 대상이었던 난리치던 판사가 이하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하상이 누구냐면, 진짜 여러분들 꼴보기 싫게 재판할 때 떠들고 뭐 끼고, 이 사람이 이하상이에요. 이 인간이 이하상이에요. 막 재판장이랑 농담 따먹게 하고 막 얘가 이하상입니다. 얘가 이하상 변호사예요. 이하상. 얘가 오늘 감치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들 오늘 한덕수 재판이잖아요. 근데 한덕수 재판인데 이진관 재판장은
한덕수 재판이라도 다 불러야 된다는 거야. 그때 계엄 국무회의, 왜 내란인 주요 임무 종사장이잖아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얘기도 들어야 된다. 난 이상민 얘기도 들어야 된다. 나는 김용현 얘기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증인 선택을 다 했어요. 근데 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상민은 오늘이었나요? 나오자마자 자기는 선서를 할 수 없다. 선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선서는 안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선서를 안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징계하겠습니다. 과태료 50만 원. 왜 과태료가 50만 원이었더니 50만 원이 제일 센 거래요. 그래서 이상민이는 증언을 거부했어요. 그것도 판사 출신이라는 놈이 증언도 거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상민의 어떤 질의가 끝나고 나머지 이제 김용현 질의 시간이 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용현 질의 시간에는 이거는 여러분들 김용현이가 증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증인으로 나올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있더라도 방청을 하거나 그럽니다. 김용현은 증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김용현만 증인석에 앉고, 근데 김용현이가 변호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하상을 데리고 온 거예요. 딴 그 변호사랑. 그랬더니 얘네가 뭘 청구했냐면 그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으로 방청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재판에 참여를 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진관 판사가 신뢰관계 동석 신청에 성립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굉장히 어떤 그 연로하거나 아니면 좀 장애가 있거나 혼자서 어떤 의사소통을 하기 힘든 경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같이 동석을 통해서 증언을 하는 건데 김용현이는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호인들은 나가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변호인들은 퇴장해 주십시오 했더니 제가 왜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가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는 사람만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거는 뭐 직권남용입니다. 저는 이거 한마디로 이하상이가 그 전에 다른 재판부에서 했던 대로 난리를 치다가 결국 이진관 사람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1차 경고, 2차 무슨 3차 때는 감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치하십시오. 와, 이지랄 떨어요. 감치하십시오 그랬더니 감치하십시오. 그래갖고 지금 이진관 판사가 오늘 한덕수의 어떤 재판을 마친 다음에 두 변호사에게 일주일도 아니고 15일간 감치를 선고했어요. 15일간. 2명. 김용현 변호사, 그러니까 김용현 변호사가 2명인데 이하상이 하나 있고 이하상이 감치 선고를 받으니까 딴 사람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둘 다 15일. 근데 이게 또 감치 대기를 한대요. 감치를 대기하고 있다가 뭐 풀려났는지 뭐 잡아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치 대기 중이다라고까지는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오늘 재현됐다. 응? 결국은 퇴장의 명령을 어겼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치가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재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응? 재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풀려나고 안 풀리고를 떠나서 재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권위가 사는 거예요. 지금 딴 재판부 보면 쟤네들 무슨 막장이에요. 특검을 막 비아냥대고 사법부를 정말 부신하게, 저런 인간들 제가 보면 얘네들이 여러분들 지금 막 여기저기 보면 이거 보면 뭐 이진관 판사 눈 부릅뜨며 호통 퇴청하세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지금 결국 윤석열 이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사건에 이하상이가 누구 변호사입니까? 한덕수 변호사예요. 여러분들 재판정에서 변호사들이
왜 그 재판정에 들어갈 때 판사한테 인사를 하고 왜 깍듯이 하냐면요. 자기가 혹시나 잘못된 행동으로 자기의 의뢰인이 피해를 입을까봐 그런 거예요. 응? 의뢰인이 피해를 볼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최대한 깍두기 하는데 저런 이하상 변호사나 다른 변호사들이 저런 행동이 김영현한테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야 오늘 왜 이렇게 방송이 정신이 없어? 어? 왜 이상한 새끼들이 들어와갖고 헛소리들 다 짝짝하고 속보충 들어오고 변호사가 지 인지도 올리고 앉아있어요. 어? 왜 그러냐. 저거 여러분들 진짜 심각한 사건이에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 어? 무기징역까지 올 수 있는데 그 재판장을 긁어갖고 한덕수 김용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재판이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보면 저것들은 나중에 정치권에 진출하고 요즘 막 재판 시작하기 전에 보면 국힘당 지지자들이 막 이하상 변호사한테 박수치고 막 그런다며. 어? 저거는 여러분들 보면 김영현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어? 바보들이에요. 김정현은 뭐 앞에서는 뭐 속 시원하게 재판부에게 덤비는 것 같이 하지만 결국은 선고는 절대 유리하게 나오지 않아요. 제가 왜 이진관 재판장이 결국은 내란 청산에 지금 재판부에서 선봉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자면 결국은 한덕수의 어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대한 재판이 1월에 선고가 되면 다른 재판부에다가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고 지금 모두가 재판이 지기현이나 딴 재판부들이 이진관 판사가 어떻게 쟤네들을 제압하는지 제가 오늘 참 저렇게 내란을 일으키고 센 척하고 그랬던 새끼들 야 여러분들 윤석열 오늘 원래 안 나온다고 그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다가 이진관 재판장이 법대로 합니다. 끌고 오려고 하니까 그냥 놀래갖고 4시에 나왔잖아요. 진짜 약강 강한 자한테는 약한 척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까불다가 윤석열이도 나와갖고 여러분들 오늘 자기도 증언 거부한다 그랬다가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뭐 변호사 2명 감치 15일 선고해갖고 하지만 퇴장시키잖아. 딴 재판부도 저렇게 억지를 쓰고 변호사가 졌다 이러면 변호사한테 경고를 하고 퇴장 명령에 경고를 내리고 그래서 변호사들 퇴장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거에 특검에서 이번에 특검법 개정을 하면서 재판 중계를 우리가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를 뻔했어요. 진짜 이진관 재판장 빼고는 뭐 나머지 그 여러 가지 사건에 재판을 하는 걸 보면 진짜 저 변호인단들이 아나무인이야. 아나무인. 지네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재판장이라는 거는요 그 소송을 지휘하는 거예요. 소송을 지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변호인과 검사의 어떤 그 증거와 변호를 중간에서 보면서 누구의 논리가 더 맞고 누구의 증거가 더 정확하냐라는 것을 재판장이 보고 판단을 해서 그런 소송을 지휘하는 역할인데 지네가 재판장님 뭔데 우리 보러 방청객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합니까? 미친놈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해요. 저 이하상이라는 애. 딴 재판부에서 재판장이 뭔데 방청객들 조용히 하라고 합니까? 직권남용입니다. 이딴 식으로 떠들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사실상 우리가 내란 청산의 선봉에 서 있는 이진관 판사가 그 까불던 김영현 변호인 이하상이나 다른 변호인들 감치 15일은 이게 여러분들 풀렸다 안 풀렸던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재판사법부의 권위를 살려준 거예요. 재판은 이렇게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 무슨 여러분들 내란 쿠데타가 우습습니까?
쿠데타가 직위원이 같이 웃으면서 할 재판인가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달려있는 재판인데 그걸 히덕거려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사회 보는 그런 재판의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재판장의 어떤 이진관 재판부의 딴 데서 나오지 않는 인간들, 증언 거부하는 인간들에게 딱딱 법대로 진짜 해주는 걸 보면서 이상민이도 사실 증언 거부하다가 과태료 먹고 바로 욕 먹고, 그 다음에 김용현이도 그렇고 윤석열이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되게 웃겼어요. 한덕수 재판이었는데 거의 계엄의 밤에 있던 인간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상민, 김용현, 윤석열, 한덕수, 계엄의 밤에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모여갖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내일까지 투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투표가 있냐면 제가 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죠. 권리당원 의견 수렴을 위한 당원 투표 안내라고 돼 있어 갖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지방선거 준비 권리당원의 권리 확대를 위한 당원 당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거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때 당대표 때부터 하는 거예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 개정, 당원 25조를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현행은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이 20대 1이잖아요. 왜 걔네들은 20표를 주고 우리가 합니까?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투표 반영 비율 관련된 조항 삭제. 그래서 모두 1인 1표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 광역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요, 개파 청산인 겁니다. 언젠가 터질 수 있는 또 개파 청산을 위해서 각급 상무위원회 순위를 성정을 했고, 현행은 상무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 상무위원회가 뭐냐면 그 중앙위원회라 그래갖고 민주당의 현역들 의원들이랑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사람들이 비례대표의 순위를 정하고 어떤 광역단체장들의 공천을 하는 건데, 이제는 완전 권리당원 100%로 투표로 순위를 결정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상무위원회에다가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비경선 도입을 한다. 이거를 신설하는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4명 이상의 한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나올 경우는 예비 경선 시행을 가능한데 6인 이상의 경우 당원 경선으로 조별 경선도 시행이 가능하고, 예비 경선은 당원 경선 시행 권리당원 100%로 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당원이 다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참칭 지지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갑자기 이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여러분들 1인 1표제를 반대합니까? 안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 내년에 줄 세우기 공천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2028년 공천도, 국회의원 공천도 모두 이제 권리당원과 대의원들, 과거에는 대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좌지우지해갖고 국회의원들과 짬짬이해갖고 시의원, 구의원들 전부 공천했잖아요. 그리고 2028년에서도 각 개파별로 막 전략공천, 뭐 단수공천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습니까? 앞으로는 도덕성 검증을 하고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 참 좋은데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그 대표적인 게 양문석이에요. 그렇죠? 양문석이가 대표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22대 총선 전에 양문석이가 잠원동에 아파트 부정 대출해갖고 그거 진짜 쪽팔린 일이거든요. 그거 알면서도 그냥 친명파리 해갖고 당선된 게 양문석이었거든요. 결국은 양문석 유죄 나와갖고 이제 항소심 끝나면 국회의원 배지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도적 검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를 언제까지 여러분들 이게 실시하냐. 투표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내일 목요일이죠. 오후 6시까지입니다. 찬성을 해야죠. 찬성. 반대를 왜 합니까?
바꾸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돼야지 이걸 왜 반대를 해요? 여러분들 1인 1표제 하기 싫어요? 세 문항 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귀찮아도 아니 1인 1표제를 만들려고 그러면 찬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현재의 규정을 앞으로 권리당원의 1대1표로 바꾸자는 거예요. 찬성을 해야죠. 찬성을. 찬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언제 하냐면요. 내일 오후 6시까지 해요. 그 다음에 투표 종료 후에 바로 발표를 하고, 10월까지 당비를 납부한 자, 요거를 여러분들 이제 한정을 했잖아요. 이거는 최근까지 납부한 사람들한테만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투표 방법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예정이고,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니까 꼭 여러분들 투표를 꼭 해주세요. 알겠죠? 오늘 여러분들 이거를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왜 알구나 저거를 반대하나?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겠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쟤네들은 잠재적 이직들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그냥 가만 생각하니까 그냥 이재명 앞에 내놓고 지금 국힘당과 싸울 때 민주당 대표 물러나라 그러고 민주당 흔들고 있고 저것들 잠재적 이직 지지자들이구나 라고. 왜 제가 잠재적 이직 지지자들이라고 하냐면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지네가 찐문이라고 하면서 떠들던 애들이 똥파리들이었거든요. 이 똥파리들이 결국 어디로 가나 보세요. 이 똥파리들이 결국은 윤석열 지지하고 이직으로 넘어가잖아요. 제 말 맞죠? 얘네들 옛날에 자기네들이 찐문이다라고 연병 떨고 그럴 때 이 똥파리들이 결국 나중에 대선에서 윤석열 지지하고 국힘당으로 넘어가잖아요. 얘네들 잠재적 이직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속지 않으시는 현명한, 참 어쩌다가 참 민주당은 이제 좀 잘 되겠지라고 하면 어디서 이상한 인간들이 나타나요. 어디서 이상한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하여튼 도덕성 검증 강화로 공천 혁신이에요. 여태까지 알다시피 당 상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이런 일부의 어떤 권력자들이 어떤 공천을 좌지우지했었는데 이제 모든 권리당원이 1인 1표제를 실시해갖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부실 후보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부실 후보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요. 개파를 청산합니다. 개파가 없어요. 이제는 당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그거를 외면하거나 딴소리를 할 수 없어요. 보안수사권 절대 주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28년 만약에 총선을 앞두고 보안수사권을 줘야 된다라고 떠드는 인간들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가장 개혁적이거든요. 가장 정의롭고 가장 개혁적인 게 민주당의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보다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훨씬 똑똑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냥 잠재적 이직들이에요. 그냥 정청래가 싫으니까 정청래가 뭐 한다 그러면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1인 1표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자고 했던 것이고 이 대의원 비율 축소도 이재명 대표 시절에 했던 거고 나머지 결국에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1인 1표제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이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다음 대표가 이어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 잠재적 이직들이에요. 파란 이직들. 그 다음에 예비 후보자 검증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특히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에 분명히 이놈은 우리 지역에서 진짜 욕 많이 먹고 개차반인데 여론에서 1등 달리고 있는 후보 많이 봤죠. 제 말 공감되죠. 정치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 우리 지역에서는 이분이 요번에 됐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오랜 터줏대감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이 사람이 1등이 와요. 그래서 당 중앙위에서는 이 사람을 밀어준다고. 여러분들 늘 보면 이 사람이 훨씬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저 새끼가 항상 조직력이 더 좋고 그래갖고 늘 제가 됐는데, 이제는 권리당원들이 저는 그 철새고 과거에 어떤 짓 했다 이런 것들 딱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다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그 당원들이 좋은 후보들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을 뽑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여러분들 지방선거죠. 6월 3일날 지방선거지만 두 군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열려요. 지금 현재까지 정해져 있는 내년 지방선거는 현재까지는, 앞으로 제가 보면 앞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은 커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그 다음에 우리 누구예요? 우리 강훈식 그 비서실장의 공직을 맡으면서 했던 충남 아산을,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지금 나오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쏠리는 생각이 뭐냐면 계양을에 누가 나올 것이냐, 인천 계양에 누가 나올 것이냐라고 해서, 이건 제가 나중에 직접 좀 확인하고 취재를 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2번이나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인천 계양을에 누가 지금 나올 것이나 얘기를, 그냥 언론에서는 김남준 대변인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제가 사실 김남준 대변인이랑은 10년도 넘게 아는 사이예요. 죄송한데 제가 김남준 대변인이랑은 성남시장 대변인 시절부터 제가 아는 사이라서, 제가 나중에 한번 직접 물어볼게요. 제가 직접 나오시냐,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김남준 대변인이 나올 가능성도 현재까지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왜 여기서 나오냐면 김남준 대변인은 사실 성남파라고 하는 일명 성남파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핵심 측근이 4명이 있어요. 그 4명이 정진상, 김용, 김남준, 김현지예요. 이 4명 중에 사실상 지금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지금 사실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최측근으로 지금 모시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국회 배지를 달아준 이 지역을 대통령 되고 외면한다는 그런 좀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김남준 대변인 차출설이 솔솔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분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제 느낌은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 김남준 대변인 같은 분들은 굉장히 옆에 두고 싶어 해요. 굉장히 두고 싶어 해요. 왜냐면 이분이 굉장히 정무적인 감각이나 그런 게 되게 뛰어나요. 만약에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라 그러면 쟤를 국회에 보내는 거는 굉장히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내년에 제대로 재판들이, 그리고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내년 보궐선거 엄청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 보궐선거, 내년 지방선거 때 보궐을 하는 선거보다 2027년 총선 전해의 보궐선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2개예요. 그래서 권선동이나 이런 애들 나중에 확정되면 내년 이제 지방선거 6월이 됐기 때문에, 권선동 같은 애들은 내년 총선 전에 확정이 되지 않으면 2027년에 이 내란 때문에 아마 보궐선거들이 2027년에 거의 미니 총선이 가깝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 차출론들이 좀 힘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나 내치, 그다음 사실 우리나라 요즘 뭐 코스피 올라가고 외교 잘하고 그러지만 실물 경기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물 경기가 힘든 이유는 이게 너무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뭐 거의 한 1,500억 원 정도 육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전체적인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느끼기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서도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물가 올라간다라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내년 서울시장만큼은 탈환해야 된다, 제가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민주당이 근데 다행히 김민석 총리나 이런 후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 좀 우리가 좀 걱정이 점점 되는 게, 서울 선거가 왜 점점 힘들어지냐면요, 여러분들 강남 3구라고 얘기하는 송파, 서초, 강남이 서울시 인구의 20%예요. 20%. 서울시 인구의 20%인데 다른 지역은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 많죠. 근데 강세 지역이 많다 그래갖고 서울시에서 민주당이 원사이드하게 막 7대3 이렇게 이기는 지역이 없고, 많이 이겨야 뭐 53대47, 55대45 막 크게 이겨야 요 정도고, 강남은 8대2예요. 지금 강남은 8대2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의 표로 치면 어마어마한 강남 인구가 20%, 1,000만 명, 예를 들어서 1,000만 명 중에 200만이 강남 3구에 산다. 거기서 국힘당이 그 80%를 득표한다 그러면 28에 16, 160만 표를 확보하고 가는 거예요. 민주당은 20만 표. 그래서 거의 140만 표를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굉장히 심각하죠. 강남, 서초, 송파가 인구가 20%가 몰려 있는데, 서울 인구를 1,000만이 무너졌지만 1,000만이라고 잡으면 여기가 200만이잖아요. 근데 200만인데 얘네가 80%를 얻어요. 그럼 160만 표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20만 표를 얻어. 그러면 140만 표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냥 서울 선거는 140만 표 지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에서 10만 표 이기고 10만 표 이기고,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기는 거예요. 서울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서울 집중화 현상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140만 표 지고 시작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은 선거예요. 예전에는 특히 이게 제가 좀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강남 3구라 그래갖고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3개 지역만 어떻게 보면 여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힘당 강세 지역이었지만 이게 점점 번지고 있어요. 강동도 지금 점점점 국힘당 강세 지역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동작, 그 강남 옆에 사당, 동작 이쪽도 그렇고, 강 건너인 광진. 옛날에 광진은 진짜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었는데, 광진에서 옛날에 민주당과 국힘당이 선거를 하면 거의 한 6대4 가까이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와, 광진도 거의 고민정이가 옛날에 2,000표 차이로 이겼어요. 이게 번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죠. 서울은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서울은 재개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은 재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래 서울에 살던 그 원주민들은 외곽으로 쫓겨나가고,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점점 서울에 유입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제 말 이해가 가시죠? 과거에 서울의 야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서울에 살던 가난하지만 민주 정의화가 숨쉬고,
그런 의식이 있던 분들이 재개발에 의해서 점점 외곽으로 쫓겨나게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재개발의 혜택을 원주민들이 전부 쫓겨나가고 재개발의 혜택을 받고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번져가다 보니까 서울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제가 보면. 서울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끼리 알고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대통령 후보, 이 사람은 거물,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선 떨어져야 돼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감사원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 감사원에서 지금 최재희 감사원장은 이제 임기가 돼서 나갔죠. 이 유병호, 이 타이거파로 불리는 감사원의 실세. 진짜 감사원은 어떻게 보면 이 행정부의 진짜 중심을 잡고 이 감사 기능이 있음으로써 나라의 기강이 좀 있고 행정부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데, 실질적인 유병호가 감사원의 실력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보좌기관이 감사원이 돼버렸죠. 유병호 왜 못 자르냐라고 지금 여기저기서 탐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숨 쉬고. 유병호를 올 2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위원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할 때는 사무총장이었죠. 그래서 이 사무총장이 주도를 해서 21g 부정 어떤 그 건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공무원 사건,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에서 조작 사건들을 제일 최전방에서 지휘했던 게 바로 이 유병호입니다. 유병호는 여러분들 2028년 2월까지 임기가 있어요. 얘를 임기를 채우게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 새 사무총장을 임명을 했잖아요. 그 새 사무총장이 누구냐면 이 새 사무총장이 오자마자 한 게 운영쇄신 TF를 꾸렸어요. 이 운영쇄신 TF가 뭐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한마디로 유병호로의 과거 행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TF에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서 사무총장이 운영쇄신 TF를 만들었더니 이 유병호가 얼마나 감사원에서 이 새끼가 건방이 하늘을 찌르냐면 새로운 감사원장에게 엿을 선물을 보냈습니다. 엿 먹으라고. 이 운영쇄신 TF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이 했던 감사를 전반적으로 다시 다 들여보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들 이재명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의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이 출근을 하니까 엿을 보냅니다. 완전 얼마나 얘가 건방이 하늘을 찌르냐면요, 우리가 이런 인간을 언제까지 봐야 되겠냐 이거죠.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할 때도 난리를 부렸다라고 여러분들 언론에서 봤죠. 이 인간 태도 보세요. 최재해 감사원장 여러분들 퇴임할 때도 세상은 요지경 막 노래를 틀고 정말 기행을 벌리고 진짜 스마트폰으로 영혼 없는 것들 소리 외치고, 이거를 지금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새로운 정상우 사무총장이 저 유병호를 아마 잘 요리를 할 겁니다. 운영쇄신 TF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감사원의 그 유병호 주도로 했던 감사 있죠. 그걸 하나하나 다 들여다봐서 현재 특검도 유병호를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고소고발되면 쟤는 저런 애들이 진짜 여러분들 감옥 가야죠. 언제까지 저런 인간들, 저 차관급이거든요. 차관급. 저걸 2028년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월급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새끼 보면 제일 열받아요. 이 새끼 보면 진짜 열받아요. 국회에 나와서도 하는 짓 봤죠? 진짜 싸가지 없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중국과 일본이 굉장히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일본의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다카이치가 여러분들 이번에 당선이 돼갖고 새로운 총리로 취임하자마자 왜 갑자기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긴장 관계가 됐냐면요, 일본의 다카이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유권이 행사 가능하다. 대만 유사시의 일본의 집단 자유권, 결국은 군대를 파견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응? 이거는 중국의 발작 버튼이에요. 이건 중국은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논평하는 거를요,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정 간섭. 이거는 우리가 오늘 다케이치 일본 총리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중국에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중국에서 항공모함을 띄우고요, 경제 제재를 가해버렸어요. 일본산 수산물이랑 소고기 수입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요, 일본 여행 자체를 또 거의 이제 중국인들이 안 가면, 전 세계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여행 가지 않으면 사실 그 나라 관광객 수입이 쑥 줄어들거든요. 일본의 수입 중에서 2위가 관광 수입이에요. 여러 가지 일본의 어떤 뭐 최첨단 어떤 뭐 자동차부터 뭐 여러 가지 뭐 IT 이런 것들 수출이 1등이지만 관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에서 2등인데, 중국의 여러분들 일본산이나 미국산 이런 수입을 중단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냥 뭐 잠깐 수입을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의 공식적인 인구만 14억이고 비공식이 18억이에요. 18억. 얘네들이 하루에 먹고 소비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은. 응? 그래서 그냥 일본이 사실 갖다가 팔 데 없는 거 중국에다가 다 맡겨도 중국은 소화를 해요. 지금 일본 수산물 전체 수출을 거의 20% 이상을 중국에다 하는데 2위가 홍콩이에요. 이거 봐요. 일본의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출을 받아주는 데가 중국이 20.8%, 그 다음에 어디에요? 홍콩이 15.6이에요. 지금 홍콩도 중국이잖아. 홍콩도 중국에 반환됐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킨다 그러면 당연히 홍콩도 수입을 금지시키면 거의 35% 이상의 수산물을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게도 엄중 경고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중국이 그러잖아. 대만 문제에 불장난 치지 마라.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일 경제 보복이 중국이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어떤 화장품이나 이런 중국 관광객들이 명동을 싹쓸이하고 그러고 갈 때 사드 이전에 여러분들 명동에는 진짜 중국 관광객들이 넘쳐났었어요. 근데 사드 배치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이후에부터 중국이 한한령을 내리면서 제한적으로 관광객들을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동 상가가 죽었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고, 동대문 상가가 사실 중국의 관광객들의 발이 뚝 끊기면서 동대문 상가가 거의 죽었거든요. 물론 내수시장이 얼어붙은 것도 있지만 사드 보복 풀린 거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이번에 사실 핵 추진 잠수함도 여러 가지 뭐 중국 견제용이고 이런 말들에서 중국이 심적으로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웃고 정상회담은 잘하고. 왜 그러냐면요, 사실 여러분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요구할 때 북한이나 중국 견제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런 거 얘기할 때 엄청나게 불편할 수가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중국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힘당이 만약에 집권을 한 상태에서 국힘당 대통령 만약에 윤석열 입에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잠수함 필요하다 그랬으면 중국이 난리 쳤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윤석열이나 이 인간들은 중국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일본을 더 친화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동북아의 중심을 잡고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남북의 평화의 기조가 있다라는 거를 근본적으로 중국도 다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그 정도로 그친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입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중국은 굉장히 반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경제 제재, 대만 문제를 꺼내자마자 일본의 경제 제재를 가한 중국의 입장은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도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는 자기네 국내 문제다라고 하면서 내정 간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경고성,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경고성 발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